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축은행 또 터졌다. 이금융권 카카오 예금 큰일 났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지만 매각에 실패하면서 서너 개의 저축은행이 매각을 하는 등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신협, 새마을금고도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5천만 원 외에는 모두 탕진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내 돈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3%로 내려오는 등 급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DSR 대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축은행 또 터졌다. 이금융권과 카카오 예금 큰일 났다. 지금 예금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금융권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또 얼마 전 새마을 금고 특정 지점에 문제가 생기던 이번에는 저축은행이 막 줄 매각 있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저축은행 사태 딱 그대로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임박했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아예 그냥 IMBC 웬만한 언론 방송사 뭐 스트레이트 이런 데에서 계속 지금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저축은행 또 터졌다. 저축은행 위험한 곳, 총체적 부실. 제2저축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저축은행 위험한 곳. 자, 여기 상상인 저축은행 우리금융 비용 조건 나빠가지고 우리금융이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비용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좋지 않아서 아예 인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는 곳들, 뭐 말만 좋아서 경영권 매각이지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에큐온, 조은, 하나저축은행 경영 악화. 자, 인수설이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지역 간 M&A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은행 또 줄줄이 사탕으로 부도나요. 지금 아주 점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니까. 총체적 부실. 자, 지금 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8% 15곳, BIS가 큰 폭으로 하락, 자기자본 비율인 BIS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연체율도 5.33, 새마을 금고 수준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부동산 PF 연체율 4.07로 사실상 이금융권 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미 수치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2저축은행 위기. 자, 중금리 대출 규모도 지금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무려 53.1%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높죠. 1금융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아주 처지에 놓여 있어요. 예금 적금 금리가 1금융권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이왕이면 이자 조금 덜 주더라도 1금융권에 넣지? 여기 보시면 회사채 역시 이것도 역시 불리하겠죠. 자, 파산하는데 웃기는 게 10년 이상 걸려요. 예전에 그 제1저축은행 위기 때 이제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끄는 거죠. 여기 왜 그러냐면 복잡한 PF 자산 이런 게 얽히고 설켜서 바로 해결이 안 돼요. 뭐 법정에 가더라도 오랜 세월을 걸쳐서 파산되는데 진을 빼는 거죠. 아예. 이거는 비단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금융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축은행 외에도 또 부실한 곳들이 어디냐? 은행권 부실 사태, 카카오뱅크, 신협, 새마을금고 아예 콕 집자면 이 세 가지가 위험합니다. 자, 보시면 SM 시세 조정 의혹 김범수 검찰로 받침대 송치됐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죠. 자, 카카오뱅크. 나는 카카오뱅크가 네이버나 카카오뱅크가 좀 세계 속으로 한류처럼 쫙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모든 게 지금 미국 예속화되고 있잖아요. 구글에 예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얼마나 자랑입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그럼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자,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커녕 인물부터 썩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 조정 의혹이 거의 현실화됐고, 뭐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인 것 같은데요. 책임 경영 의식도 실종됐어요. 사업 추진에 아주 빨간불이 있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엉뚱한 데 돈 쓰는 바람에 먹통 사고가 빈번하죠. 행정망, 서비스, 자전투자 소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행정망이라든가 서비스가 먹통이 돼버려요. 올스톱되고 어디다 돈을 썼길래. 자, 신협 부실 최고. 이번에는 신협을 보겠습니다. 연체율. 여러분들 신협, 산림조합, 수협, 농협, 이게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곳은 신협이에요. 4% 연체율이. 산림조합 3.7, 수협 3.5, 농협 2.3보다 훨씬 높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떼이는 돈. 자, 신협 4%나 되고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특히나 뱅크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요. 신협이 238곳으로 비율상으로 1위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농협이 1300곳으로 제일 많기는 하지만 일단 비율상으로 신협, 즉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떼이는 돈, 뱅크런 위험, 바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위험하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한 곳이 있고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구분이 돼요. 자, 보시면 연체율 6.18%, 모든 은행의 최대 규모, 고정이하 여신도 15%, 1년 전에 2배 최대 규모. 그 다음 4등급 이하, 아예 정크 등급, 이제 뭐 파산 등급 직전이죠. 무려 76곳이나 돼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 얘가 이럴 정도인데 3등급 정도 수준은 얼마나 많겠어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1위에서 6위를, 그러면 아예 말 나온 김에 특히 왜 이제 연체율 중에서도 가장 악성 연체율이 뭐냐? 부동산 PF 대출 이걸로 인한 연체율이에요. 자, 1위가 바로 증권사입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이름 있는 곳들은 괜찮아요. 막 중소증권사에 자꾸 주식거래하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부동산 PF 연체 17%로 압도적이에요. 보험사도 위험하다 하는데 보험사는 저리 가라예요. 증권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자, 부동산 PF 연체가 6.19.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냉정하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보다는 PF 연체는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인 연체율이 6.19%니까. 자, 그 다음에 저축은행, 사실상 2위인 저축은행 보면 PF 연체율이 4.61.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PF 연체율이 4.61이라. 자, 그 다음에 여신 전문, 뭐 캐피탈 이런데 부동산 PF 카드사 연체 3.89%. 역시 위험하죠. 일단 1%가 넘어가면 부도 위험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가 2%도 아니고 그럼 4%, 6%. 5위는 농협, 신협, 수협인데 이제 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균치잖아요. 위험한 곳은 새마을금고보다 위험한 곳들도 많죠. 자, PF 연체 평균적으로 1.12%로 평균은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위가 보험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0.73%입니다. 예적금 최대 위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동안에 해결 방안 좀 제시해라. 그런데 뭐 해결 방안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내 예금은 안전할까?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느냐? 예적금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내 돈을 뜯기게 생겼고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게 생겼는데, 자, 해결 방안 보면 먼저 철저하게 5천만 원 이상, 내 돈을 5천만 원 이상 뭐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할 때는 반드시 1금융권으로 하세요. 왜? 5대 은행은 잘 망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에 예금 적금으로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해, 상대적으로. 5천만 원 미만만 하시라고요, 2금융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축, 상호금융, 아까 농협이나 신협 이런데 새마을금고 5천만 원씩 분산하세요. 자, 지점이, 자, 법인이 다르면 각각 5천만 원씩 따로따로 다 해도 다 보장받습니다. 한쪽에다가 그냥 몇 억씩 넣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10억이 있는데 1금융권도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준다는데 어디를 해야 하느냐. 이자는 좀 싸기는 한데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 보장한다고 아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금액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하나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금융권에 내가 돈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겠지만, 글쎄 저 같으면 어차피 1년 단위의 예금이 많잖아요. 적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 당장 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만기까지 채우고, 왜? 도중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니까 채우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이자가 세다 하더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그냥 끌고 가셔라. 자, 5천만 원까지 보장.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한도. 보호은행,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외국계, 자체기금, 행안부 보호, 단위농협, 뭐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자체기금 행안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원래 1억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죠. 원래 1억까지 올렸어야 합니다. 이금융권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은행 부도 위기.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느 은행이 부도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불확실성하고 고금리,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건 그냥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의 징조, 구체적으로 들려면 PF 연체, 돈이 지금 돌지를 못해요. 돈가무, 예금 경쟁, 이 예금 경쟁, 적금 경쟁, 이것은요 지금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금융권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적 위험, 뱅크런이 터지면 위험하죠. 민간이 자꾸 부도나죠. 가게라든가 기업이. 은행 부도난다, 지금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경제 위기로 확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부동산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부동산 사이클 분석 2024년 집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사이클 분석을 해봤더니 잘 보세요. 이게 86년이고 여기가 2023년 현재까지인데, 자, 이게 86년 1월 달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서울 집값이 대충 한 797이니까 80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왔네요. 크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보시면 길게 하락하죠. 또 이건 엄청 크게 올라왔죠? 또 길게 하락합니다. 그럼 크게 올라왔네, 이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이번이 제일 많이 뛴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가 더 뛰었어요, 이 집값. 부동산은 뛸 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평생 가는 것은 안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네요. 이렇게 크게 뛰면 이제 파란색 이게 보이죠? 자, 이 파란색 바탕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하락 표시거든요. 하락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락이 길어졌잖아요. 91년 일본발 위기하고 그 다음에 IMF가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네요. 이번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중인데, 사이클로만 따지면 2025년까지 쭉 빠지는 게 맞아요. 왜? 보시면 길게 상승하면 길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자, 여기 90년부터 이렇게 여기에 하락했던 이유가 있어요. 일기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 그 다음에 IMF, 이게 더해져서, 그 다음에 여기 쭉 폭등했다가, 자, 이 하락한 두 번째 하락은요,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이익이 신도심이 택지주고,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쭉 올라갔다가 뭐가 그러면 문제냐. 이번에는 경제위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변수입니다. 그래서 폭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경제위기가 아니니까. 다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그렇지만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은 터지기 마련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사이클 분석, 장기 상승은 결국 장기 하락을 가져온다. 두 번째, 신도시 경제위기가 더해지면, 신도시 매물 폭탄하고 경제위기가 더해지면 장기 하락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5년이 과거 사이클로 보면 하락한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집값과 우리나라 집값 사이클은 똑같다. 쌍둥이에요. 미국 집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우리나라 거 뛴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폭이 하락폭의 2배 이상입니다. 보니까 진짜 상승폭이 크죠? 그러니까 너무 폭락론에 빠져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상승과 하락 크기는 비례입니다. 상승이 적으면 하락도 적고,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큽니다. 이거는 사이클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도 그래요. 자, 이 금융권 위험 요소 6가지. 그렇다면 이 금융권이 왜 다른 1금융권에 비해서 위험하냐? 첫 번째, 건전성이 취약해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부도 위험이 크죠. 두 번째, 연체율이 높습니다. 고금리, 고위험 줄타기를 하고 있죠. 예금금리, 적금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돈으로 계속 카드 막듯이 돈으로 지금 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PF 대출도 높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PF 대출이 높은 건. 건설사 부도 노출되면 같이 무너져요. 네 번째, 예금, 고금리 경쟁.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데 이자가 너무 세. 그런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들이에요. 요즘은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예금, 고금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 2금융권이 위험합니다. 자, 예적금 위험성도 높다.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경제 불안에 취약해요. 상대적으로 2금융권이. 자, 대출 위험성도 있죠. 자, 연체 위험, 신용 하락.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도 2금융권에서 받게 되면 너무나 이자가 세요. 그리고 받는 순간 신용점수가 하락을 합니다. 자, 금융권 PF 대출 현황, PF 과정. 증권사 17.28, 저축은행 4.61, 여신전문 3.89,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들 1.12, 보험 0.73, 일반은행은 0.23밖에 안 돼요. 보시면 자기자본하고 자 브릿지 대출 이게 있는데 이때 토지 매입에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을 상당히 10%, 15%가 넘어가는 살인적인 대출인데 이걸 갚고 그 다음에 본 PF를 일으키죠. 자기 자본 이만큼의 본 PF. 그래서 본 PF를 나중에 상환하죠. 그런데 문제가 자기 자본이 거의 10%도 안 되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해요. 그걸로 10%가 넘는 브릿지 대출을 받으니 버티겠습니까? 가뜩이나 미분양 나버리면 박살 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계 적자 심각, 가계대출 역대출에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에요, 0. 여기 보십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23년 1, 2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계 소득과 지출을 했을 때 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자 보고 있네요. 오른쪽에 가계빚 고삐 풀렸다. 역시 가계빚도 자 2022년 2분기 때 1868조밖에 안 됐던 게 여기 보시면 1870으로 확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실제로 이거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듯 하다가 확 지금 고공행진으로 역대급 역사상 최대 가계부채 비율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3년과 동결. 자,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한번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 2023년 69.0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75.6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69.0 그대로 동결했다는 거죠. 이게 75.6이 되면 여러분들 보유세 있죠. 재산세,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냥 동결을 했는데 냉정하게 본다면 동결보다도 인하를 해야 하지 않나. 단독주택도 동결, 토지도 동결인데 퍼센트는 다르지만 자 이제 은행권 주담대 금리 대폭 인하, 집값 여름 폭등, 겨울 잠잠. 여기 보시면 실제로 국민은행 보세요. 3%로 떨어졌잖아요. 주담대 금리가. 최대는 4.39지만 지금 그렇게 설레발치고 계속 금리가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연말 내년 특별한 변수 없으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징조인데 문제가 있어요. 정부는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대출까지 많이 해줘야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스턴의 집값인데 이게 뭐냐? 이게 초록색 동그라미하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지금 여름만 되면 뛰고 겨울만 되면 좀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름만 되면 집값이 폭등하고 겨울만 되면 조금 잠잠하고 바로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자, 이제 우리 개미들 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야겠습니다. 금융권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예적금을 해약하여 손실을 보기보다는 만기까지 채우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